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중국이 하필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영상인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영상을 안 보고 오셔도 문제는 없지만 보고 오시면 영상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GDP는 미국의 약 75%까지 도달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는 2014년에 미국을 추월했고 전세계 제조업 생산의 3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인공지능 관련 논문 발표 수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앞섰고요. 2024년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 브릭스페이가 논의되기도 했죠.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군사와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쫓고 있죠. 2021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합참 의장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미국을 긴장하게 했던 스푸트니크 순간에 비유하며 위기감을 드러냈고, 2023년 8월에는 화웨이가 7나노미터 칩을 자체 생산해서 제작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죠.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자체 개발 반도체가 탑재됐으니까요. 중국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는 화웨이는 미국의 전면 제재에도 첨단 칩을 탑재한 신형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이트 80은 아직 안 나왔지만 바로 다음에 나온 메이트 70의 진보된 기술을 못 보여주면서 다시 TSMC와 삼성의 기술력이 뒤처지게 되었다는 평이 나왔지만 어찌되었든 따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도전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모든 국가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기술, 경제, 군사력 등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야 뭐 사실 자기들 맘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중국몽을 외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팍스 아메리카나 영상에서 말했듯 도전장을 내밀었기에 실패하면 죽여놓을 게 뻔하기에 물불 안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기사는 이제 흔해져 버렸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기사가 뜨는 것만 이 정도면 뒤에서 더 많은 기술 빼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18년에 시작된 무역전쟁은 어쩌면 미국의 마지막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싸워보려고? 중국의 답은 우리가 패권국 한번 해보려고 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패권국, 세계 리더국은 단순히 경제가 좀 잘 나간다, 군사가 강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먼 과거 한 지역권에서는 군사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인정을 받거나 최소한의 선으로 인식되던가 아니면 적어도 따르는 국가들이 각 지역의 대표 주작격인 국가들이어야 하죠. 아니면 비견될 만한 패권국을 죽여놔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패권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죽여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결과적으로 둘이 계속 경쟁을 할 뿐 중국이 패권을 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여기다 얼마 전에 다루었던 반중정서 영상에서 나왔듯 현재 전세계 반중정서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군사까지 국가 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여있기에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대다수가 싫어한다는 건 중국이 그만큼 나쁜 짓을 했다도 있지만 지금 국제정세의 혼란이 중국이 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반영되어 있죠. 현재 국제정세가 자유주의와 중국, 북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권위주의의 대립으로 인식되기 때문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선진국들은 대다수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반중 정서가 심한 상황에서 중국을 따르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들 위주로 팀을 편성한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하죠. 미국도 동맹국들에게 관세에 부과하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치가 위상이 훼손된 거 아니냐? 맞죠.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확실히 끝났다고 봐야 하지만 핵심은 그렇다고 중국이 넘어서서 패권을 잡을 수 있냐는 것이죠. 사실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해온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포브스의 창업자인 스티브 포브스는 독일과 일본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기에 세계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칸유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이 부상할 거라 생각하며 21세기의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하나 더, 리칸유는 자기도 독재자이긴 하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해결책이 아니고 서구적 가치가 아시아에 들어맞지 않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한 인물임에도 중국이 미국과 공존하며 일정 수준의 패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정면 대결로 미국의 영향력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과 비슷한 예상을 몇십 년 전에 한 셈이죠.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정리하면 한 가지 질문입니다. 패권에 도전한다고 해도 미국에게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덩샤오핑이 그토록 강조했던 도광량의 전략을 버리고 왜 하필 지금 패권에 도전했냐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경제 규모가 커져서, 즉 머리가 커져서, 혹은 단순히 시진핑의 야망 때문일까요? 아무리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해도 좀 설명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패권 경쟁에 뛰어든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죠. 18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커져. 하지만 1840년 아편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842년 난징조약으로 홍콩을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에다 의지와 별개로 중국을 개방했죠. 서양에게 찍어 눌려지면서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에게 패배하며 한국, 당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주었죠. 얼마 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은 새로운 세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새롭게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갔죠. UN, 브레튼우즈 체제, WTO의 전신인 관세, 무역 협정 등 글로벌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은 삽질을 하고 있었죠.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 부수기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소련과 갈등까지 생기면서 세계 패권은 무슨, 당장 내일 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국가가 되었죠. 중국을 구해준 것은 냉전이었습니다. 미소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둘은 손을 잡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수렁 속에서, 소련과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균형을 찾고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서라도 1969년 국경에서 일어났던 소련과의 무력 충돌을 생각하며 소련에게 맡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중국은 대만을 제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은 베이징에 나타나 저우언라이와 만나면서 중국은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중국의 실권을 잡은 뒤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덩샤오핑이 내세운 중국의 전략은 도광량이었습니다. 빛을 감춰 은밀하게 힘을 기르자였죠. 100년간은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말도 했고요. 한마디로 국제 무대에서 깝치지 말라는 뜻이었죠. 덩샤오핑은 유엔 연설에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걸 본 서양은 생각했죠. 개혁 개방에서 돈맛을 보면 어차피 민주화가 될 거고 역사 속에서와 달리 자세 낮추고 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탐나는 시장이었고 동시에 탐나는 공장이기도 했죠. 천안문 사태 당시 덩샤오핑은 무력 진압을 택하며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때도 미국을 비롯한 서양은 지금 시위가 일어났으니 나중에는 더 큰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는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중국을 한 번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죠. 한국도 발전하고 일본은 이미 발전하고 있었고 중국까지 발전하면서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이때도 중국이 너무 부상하는 거 아니냐, 힘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말만 나왔을 뿐 그닥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죠. 중국이 납작이었거든요. 2001년 WTO에까지 가입하면서 미국이 만든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팍스 아메리카나 영상에서 말한 내용인데, 미국이 만든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만 한다면, 동시에 패권에 도전하지만 않는다면 부상한다고 해도 죽이는 방법이야 많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급격히 부상하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넘보기까지 하자 플라자 합의로 수출 경쟁력을 죽인 게 대표적이죠.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경쟁력 있는 중국 기업이랄 것도 딱히 없어서 외국 기업들의 공장 역할을 했기에 방법은 더 많았죠. 플라자 합의 때처럼 중국 화폐의 가치를 올려서 수출 경쟁력을 박살내도 되고,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즉 중국의 수출 대상국들이 미국의 동맹들이기에 자 우리 이제부터 중국 물건 사지 말자라고 해도 되고, 다같이 중국 물건에 관세를 때려서 경쟁력을 없애버려도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정안되면 들어간 기업들 다 나오라고만 해도 중국의 경제를 박살낼 수 있었죠. 중국이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중국 경제 포지션이 공장이자 값싼 공산품이었기에 미국은 일본 때와 다르게 뭐 따로 합의 테이블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시면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중국산 제품은 질 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고 사실이었죠. 동시에 지금 죽여놓기는 또 아쉬웠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지 않았기에, 즉 지금과 달리 스마트폰을 직접 만든다던가
만든다던가 반도체를 만든다던가 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아예 두각을 보이지 않았기에 서양 입장에서는 물건 팔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어물쩡거리는 사이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미국은 9.11을 겪고 중동과 전쟁하느라 바빠져서 중국에 소홀해지기도 했죠. 이 사이 중국은 말 그대로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국제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언뜻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죠. 결정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중국은 전 세계 기준에서 봐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양, 특히 유럽의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중국은 4조 위안을 풀면서 위기를 극복했죠. 2010년 중국의 GDP는 6조 달러를 찍으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시점이기도 하죠. 중국은 알게 모르게 안에서 자국 기업들을 키워내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대부분은 별 생각 없었습니다. 금방 말했듯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잘 작동만 한다면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면 말만 잘 듣는다면 여전히 중국의 경제를 죽이는 방법은 다양했으니까요. 중국은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데다 이때까지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질서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별 생각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힘을 감추었을 뿐 미국이 보기에는 이미 좀 위험한 수준으로 성장한 듯 보였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 한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한국의 물건을 미친 듯이 사줘서이기도 했죠.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괜히 있었던 건 아니죠.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뭘 사기 시작한다 하면 그 산업은 호황이 되었죠. 중국인들이 어느 국가, 어느 도시의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그 즉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에 중국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 등 중국의 위상도 꽤 높아지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신감도 생겨났죠. 이 말은 미국이 패권을 잡으며 내세웠던 가치와 별개로 경제, 돈이라는 요소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들의 목줄을 쉬거나 혹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요소를 약화시키고 자신들과 더 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대로 쭉 갔다면 즉 지금과 달리 시진핑이 집권하지 않고 중국이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지 않고 조용하게 쭉 갔다면 중국은 더 큰 힘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죠. 덩샤오핑의 조언처럼 끝까지 힘을 숨기며 패권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몸짓과 기술, 군사력을 키웠다가 어느 순간 터뜨렸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현재 패권국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견제할 가능성도 있죠. 일본의 사례처럼 말이죠. 이 경우에도 일본처럼 숙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중국처럼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잘 지내보자며 서로 패권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국제 질서는 유지되는 행복한 시나리오, 공존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다 해도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들은 보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군사력을 아예 키우지 않으면 핵도 폐기해버리면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미국도 그냥 놔둘 리가 없고 중국도 그럴 생각이 없을 확률이 높기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든 이야기죠. 그럼 중국이 어느 순간 패권에 도전할 것이냐, 이빨을 드러낼 것이냐, 혹은 국제정세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냐 쭉 보면서 또 금방 한 말을 들으면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중국에게 선택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죠. 도전할 거냐 숙이고 갈 거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언제 시기의 선택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중국은 가능한 계속 힘을 키우는 선택을 했을 것이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순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포린 플리시의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처음 쓰인 말이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회귀죠. 재균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중동에서 손 떼고 미국의 외교와 군사를 아시아 쪽에 집중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아시아로의 회귀는 1년 뒤 오바마 정부 시기 현실화되었죠.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죠. 트럼프 시기부터 중국과 외교적 싸움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트럼프 시기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해졌을 뿐 또 워낙 트럼프가 말을 많이 하고 파격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해서 주목받았을 뿐 이때부터 미국의 중국 견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당장 트럼프 2기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바이든 시기에도 계속되었고요.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중국이 답을 할 차례였습니다. 중국의 답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바로 중국의 꿈이다. 중국몽이었죠. 2012년 말 시진핑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태도를 싹 바꿔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도 파리도 잡겠다며 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치와 같은 거물 정치인들을 싹 감옥에 보냈고 5년 동안 150만 명을 처벌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2013년 오바마를 만난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수용할 만큼 넓다고 말하며 사실상 태평양을 나눠 갖자는 말을 했는데 이건 아시아 집중 노선을 취하며 중국을 견제하던 미국에게 우리는 굽힐 생각 없다, 적당히 하자라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시진핑도 당장 패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미국을 뛰어넘기는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나눠 갖는 걸로 타협하자는 뜻이기도 했죠. 만약 중국이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물러나라고 했을 겁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 대만, 한국과 군사적인 동맹을 강화했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경제적으로는 1대1로 구상을 발표했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개발도상국들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1대1로 프로젝트는 정치적으로 독재거나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사실상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미국의 동맹이니 아직 동맹이 아닌 국가들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죠. 과거 식민지처럼 중국 물건을 팔 시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국방개혁을 단행하며 육군을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 로켓군에 편중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도 만들었고요. 이건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중국이 다른 곳을 때릴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꿨다는 말이죠. 이쯤 한국에도 사드 배치가 논의되고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자 중국 정부는 2017년 한한령을 내렸죠. 연예계부터 기업까지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이었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대적하겠다는 노선을 택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한한령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사드도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사드 배치 자체가 미국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과거 발언을 아끼던 스탠스를 아예 버리고 전랑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인 외교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진이 미군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죠. 즉 따로따로 보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을 같이 보면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숨길 필요도 숨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차라리 숙였다면 손해보고 패권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테지만 도전장을 내민 이상 치면 끝이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불법, 합법, 도의를 가리지 않기 시작했죠. 각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고 돈을 주고 핵심 인원과 기술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이 살기 위해서 택한 행보죠. 왜 이 파렴치한 짓들이 살기 위해서 택한 행보냐, 다 막아버렸거든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수출 수입 견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 같은 용어가 부각되어서 그렇지 노골적인 중국 죽이기였죠. 2019년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이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도체, 통신, AI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반도체는 어디에서 생산되든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만들었죠. 아니 반도체는 대만이나 한국이 대부분 만드는 거 아닌가? 미국이 설계, 팹리스를 주도하고 대만과 한국이 제조를 하고 네덜란드가 장비를 독점하고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는 형태라 다른 건 몰라도 첨단 반도체는 미국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부 미국과 가까운 국가인데다 반도체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중국이 길을 쓰고 기술 빼내가면서 어떻게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2022년 바이든 집권 시기에도 기조는 똑같았습니다. 아예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수출을 중국 쪽으로 못하도록 명시했죠. 명백히 중국의 반도체 국위를 꺾고 동맹국들 위주로 첨단 기술 분야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에 몰빵하고 미국이 석유 에너지에 몰빵하는 것도 이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족했을 때 국가에 가장 치명타를 안겨주는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에너지일 겁니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하는데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등 돌릴 수도 있고 지금이야 중동에서도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이 수를 써서 석유 수입을 막는 데 성공하는 순간 죽는 거라 봐야 하기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몰빵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자신들이 쓸 만큼의 석유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식량도 중국에게 위협이
기업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작지는 전체 영토에서 약 7% 정도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장기 임대 형식으로 확보했지만 인구가 너무 많죠. 부족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고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부터 근처에 농사 잘 되는 국가는 많죠. 그리고 시간도 중국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진짜 문제는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도 저출산이긴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들 그것도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모여들기에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또 자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발전시키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의 시장으로서 중요시하던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들은 이제 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이 경쟁력이 낮다고 해도 중국은 해외 기업의 서비스 제품들을 차단하기도 하고 자국 기업의 제품들을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밀어주기에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힘들거든요. 달러의 패권이 많이 약해졌고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위안화를 엄청나게 밀고 있지만 현재도 그 미래에도 사실 먼 미래에도 대체는 힘들어 보이죠. 달러가 패권을 잃을지라도 중국이 완전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개방되지 않은 화폐가 패권을 가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 기업의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리쇼어링부터 가까이 혹은 동맹국들에 위치하게 만드는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도 중국 제조업을 견제하는 요소 중 하나고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프트 파워도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또도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졌지 중국이 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수용 성격이 강하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AI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허상이 아니고 범용 인공지능 AGI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이게 어느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되느냐를 가르는 요소가 될 건데 AI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딥시크는 미국의 충격을 선사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미국이 선두이며 아예 규제를 다 풀어버린 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주도가 아니라 기업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결국 쭉 보면 미국이 중국이 너무 부상하니 이걸 견제하면서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게 되었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중국이 일본처럼 즉 잃어버린 시대를 겪지 않기 위해 도전하는 선택지를 골랐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좀 의문이 듭니다. 역량이 좀 딸리고 절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 왜 도전했냐는 거죠. 아무리 잃어버린 시대를 겪는다고 해도 나라 경제가 아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건 아닌데 지금 패권 경쟁에서 지면 어쩌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설득력 있는 게 처음에 이야기한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도 저성장에다 사회 문제도 많아졌지만 어찌되었든 여전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본처럼 해내갈 수 있는 여건이냐는 것이죠. 중국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성장의 전성기가 끝나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더라도 이건 예견된 일이었죠. 마이클 베클리와 할브렌즈 교수에 져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강대국 간 전쟁은 도전자 국가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쇠퇴기에 접어들 때 발생합니다. 1차 대전 당시 독일, 2차 대전 당시 일본 모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자신들의 쇠퇴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전성기일 때 승부를 보자는 유혹에 빠지면서 외부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도 잘 보시면 오바마 시기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펼치기는 했지만 일본처럼 위안화의 가치를 격상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죽이려고 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부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 견제하자였죠. GDP 성장률은 곤두박질 친 게 오래고 부채 문제에다 부동산 버블, 정부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등 경제 엔진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로 전환에 자체적으로 도전해봤지만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정당한 경쟁으로는 승부를 보기 힘든데 이 혁신을 해야 할 고급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니 지금 싸우지 않으면 서서히 중국이 추락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패권 경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중국 자체적으로 우리의 최전성기는 지나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돌파구로 패권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 거고요. 아니 다른 국가들은 이런 짓 안 하고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중국은 이러는 것이냐? 다른 국가들은 중국만큼 파워가 강한 게 아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치 구조가 다르죠. 일단 시진핑의 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패권 경쟁이기도 합니다. 독재는 경제가 안 좋으면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국가에다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낮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당장 패권 경쟁이 소멸되면 시진핑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게 뻔하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진핑이 독재를 하기 전부터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였습니다. 물론 공산당 내에서 여러 파벌이 존재해서 마치 여러 당이 있는 것처럼 운영되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덩샤오핑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는 개방하더라도 공산당을 지금의 정치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진핑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경제가 하락한다면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일지 모릅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경제 전성기가 끝났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하게도 그 다음은 공산당의 존립 여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만약 중국이 먼저 AGI에 도달한다면 미래에서 봤을 때 중국의 선택은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을 겁니다. 둘 다 핵도 가지고 있기에 전면전은 안 일어날 것이기에, 즉 중국이 추락하기 전에 시간 끌기를 하면서 모든 역량을 기술에 투자해서 먼저 완성만 한다면야 진짜 패권을 가져오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행보와 양상을 보면 오히려 미국이 도전자처럼 패권의 적극적인 모습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중국은 필수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버티자의 느낌이 많이 들죠. 사실 AGI라는 가능성이 없다면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란 힘들다고 봐야 하기에 이게 중국이 노리는 최대 변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실 지금도 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다 한 거다라고 핑계만 든다면 시진핑을 내리고 다시 실용주의로 돌아갈 수 있죠. 서로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이기에 미국은 중국이 숙이기만 한다면 다시 그래 잘해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팔 하나는 가져갈 테지만요. 사실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냥 생존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쭉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죠. 근데 이 시각으로 봐도 지금 중국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대비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에 결과는 같습니다. 이때까지 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이 패권에 하필 지금 도전하게 된 이유는 안 하면 추락할 게 뻔하기에 마지막 기회니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은 미국은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부수면서까지 우선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택했냐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전 영상과 겹친 부분이 많았지만 다음 영상은 좀 많이 생략하고 왜에만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왜 중국이 하필 지금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